흔히 주식시장에는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1월은 다른 달보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1월 주가는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다시 말해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출구 전략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 위기 시의 양적 완화 이후 출구 전략에 관해 알아봅니다. 출구 전략은 보통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채권 추가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두 번째, 금리 인상. 세 번째, 보유자산 축소. 네 번째, 보유자산 매각이죠. 테이퍼링이란 점점 가늘어지다, 폭이 점점 좁아지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면 수돗물이 점점 줄어드는 이치와 같아요. 테이퍼링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출구 전략의 일종으로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죠.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테이퍼링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 5월 23일 벤 버냉키 FED 의장이 조만간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테이퍼링은 2014년 2월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조금씩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2014년 말에 테이퍼링은 끝이 났죠. 실제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그 후 2년 가까이 지난 2017년에 가서야 양적 긴축을 추진했습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신용경색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죠. 장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채권 금리를 인하시켰고, 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 증대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적 완화 금액의 일부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머징 국가로 유입되면서 세계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페드의 출구 전략은 2013년 12월 채권 추가 매입 중단, 2015년 12월 금리 인상 개시, 그리고 보유자산 축소, 보유자산 매각의 4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는 4단계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 중 3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보유자산 매각은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자산까지 시장에 내다 팔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조 달러까지 돌리는 단계입니다. 이는 이르면 2020년께부터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2.25%에서 2.5%까지 올랐던 금리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유럽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2019년 하반기에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결국 제로금리로 되돌아오고 말았죠. 2008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시행됐고, 페드의 대차대조표상 채권, 주택담보대출, 기타 자산 매입 등 자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페드 대차대조표 장부의 보유자산은 금융위기 이전 8,900억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로 늘었어요. 보유자산 적정 규모를 놓고 투자은행과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 주장대로 3조 8천억 달러로 축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적 완화 후의 출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쳤던 미국 경제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021년 12월 소비자 물가는 40년 만에 7%로 뛰었고 실업률은 3.9%까지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강력한 긴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강해졌죠.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된 전방위적인 물가 급등세가 예상보다 더 길고 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 급등은 물론
원자재, 인력, 에너지, 물류 등 공급망 전체에서 연쇄적인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40년 만에 최대 물가 급등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이라고 보고 있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할 전망입니다. 8조 8천억 달러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은 자산 가격도 연준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번 출구 전략 추진은 작년 9월 페드 회의 직전에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연준은 2021년 11월 3일 FOMC 정례회의에서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개월 뒤인 2022년 6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12월 페드 회의에서 매달 테이퍼링 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 3월까지 조기 종료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양적 긴축이 검토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월가는 요동쳤습니다. 이에 QT를 언제 추진할 것인지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드가 올 3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3, 4회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5회 이상 인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죠. 게다가 페드가 당장 금리 인상 폭도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 견해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페드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고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세계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1.87%로 올라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화들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중립금리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립금리는 늘어난 수입이 전체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계 금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걸친 미 연준의 5차례 금리 인상기에 미국 증시가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페드는 닷컴 버블로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1999년 6월에서 2000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4.75%에서 연 6.5%로 올렸습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6%,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로 약보합 수준을 보인 반면 나스닥 지수는 37.7%나 뛰었습니다. 페드는 물가가 3%대로 치솟던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까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준금리는 연 1%에서 연 5.25%로 올라갔습니다. 페드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초반 두 달 나스닥 지수는 7.5%가량 하락했어요.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61.1%, 다우 지수는 9.4%, 나스닥 지수는 9.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금리 인상 후 저점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18%에 이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흔이 옅어진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의 상황도 같아요. 페드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연 2.25%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처음 나스닥 지수는 2016년 2월 말까지 10.8% 하락했죠. 하지만 역시 이후 상승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5%, 다우 지수는 31.7%, 나스닥 지수는 29.9%나 뛰었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증시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상당 기간 지속됐죠. 일부는 이번 금리 인상기는 과거와 다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등 악재가 널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통화정책 완화와 긴축이란 본질은 같기 때문에 증시 영향도 과거와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재개된 양적 완화는 2020년 6월부터 매달 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를 사들여 월 1,200억 달러를 꾸준히 시장에 풀었습니다. 매년 페드에서 거의 1조 달러씩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1월 22일 현재 역대 최대인 8조 8,073억 달러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페드가 보유자산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져간다면 5조 달러를 줄여야 합니다. 5조 달러가량을 줄여야 한다면 과연 시장이 아무 일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페드가 올해 7월 양적 긴축 QT를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달 미 국채 12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MBS 80억 달러씩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12월엔 국채 6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까지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러스 쇼크 이전 GDP의 17.5% 수준이었던 연준 자산은 현재 GDP의 39%까지 확장됐습니다. 연준의 국채 매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물가 연동 채권 팁스였죠. 그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BEI를 끌어올리자는 속셈이었어요. 연준이 팁스를 사면 물가 연동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채 금리가 내려오면 BEI가 올라가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 국채 금리에서 물가 연동채 금리를 뺀 것입니다. 따라서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 금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대 인플레가 커진다는 것은 실질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연준의 행동에 의해 지난 수년 동안 기대 물가가 오르고 실질 금리가 낮아지며 성장주들의 랠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돌연 동남아시아에서 공급망 충격이 생겼고 이로 인해 물가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조맨친 의원의 변절로 2조 2천억 달러짜리 빌드백 베터 법안이 좌절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찍어놨던 돈이 과잉 유동성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강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남아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서 하루짜리 국채금리가 역레포 금리를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기 금리 시장이 왜곡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기 전에 이를 서둘러 수정하기 위한 연준의 발빠른 행보가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 이번 급락장의 100% 원인은 아니라는 증거는 인플레이션을 선행 예측하는 BEI가 지난해 말에는 2.76이었던 것이 2.46으로 오히려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의미하는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도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0.63으로 더 이상 평탄해지지 않는 것도 적어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장의 건강까지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올해 1월 18일 금리가 1.87이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지수 2.46을 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질금리는 2019년만 잠깐 빼고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단기 실질금리는 연준이 조절하는 정책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면들이 반영된 금리입니다. 물가 연동국채 팁스를 매각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 실질금리를 올릴 수 있죠. 실제로 금융위기 후 연준 자산을 대략 1,5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 축소했을 때 25bp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이는 현재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준 자산을 대략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만 줄여도 기준금리를 25bp씩 8, 9회 정도 인상하여 금리를 2% 올려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에는 연준이 그동안 억지로 끌어올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융위기 때와 달리 출구 전략의 세 단계가 한꺼번에 거론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추진한 무제한 통화공급 정책의 숙취 현상인 인플레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인플레 시대에 익숙하다 보니 연준 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금융위기 직전 연준의 기준금리는 5%가 넘었지만 주식시장은 잘도 올랐어요. 아무리 금리가 높다고 해도 중립금리보다만 낮으면 시장은 위험해지지 않아요. 다만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올해 출구 전략의 세 단계를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역자산 효과로 구조적 장기 침체론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급한 출구 전략 추진으로 금융시장과 경기를 망쳤던 1930년대 패드의 에클스 실수는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이상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패드에 대한 여러가지 시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